안녕하세요.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 애엄마인데요.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남겨보고자 라디오를 찾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느라 이 한 몸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하는 건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가난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지 않고는 답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가난한 지난 삶을 한탄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된 건 아니고요. 제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아들 흉을 보려는 건 아니지만 아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마터면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을 뻔했거든요. 정말 용기 내서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거라 부디 누구의 탓은 말아주시고 감상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요. 한순간에 홀몸이 된 저를 버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랑스러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준 두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데 거의 첫째가 둘째를 키우다시피 보살폈어요. 그 말은 제가 둘째를 출산하자마자 남편을 잃었다는 말과도 연결이 되죠. 남편과 함께한 첫째의 출산과 달리 둘째의 출산은 제게 갑작스러운 산통이 와서 119를 불러 실려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라 남편이 주간일 끝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가 대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 사정을 알렸나 봐요. 뒤늦게 제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이 놀라서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급하게 병원을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제가 출산한 몸이라서 남편이 눈 감는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아직도 한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당시 당장 움직이기도 힘든 몸인데다가 장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바로 발인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가 그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어요. 참 기특하면서도 하필 그 당시에 출산한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가난했지만 남편이 늘 제게 풍족한 사랑을 주면서 버팀목이 돼주었는데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사라지자 그 사실만으로 세상이 무섭고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당시 아이들을 두고도 어른답지 못하게 매일 밤 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제 마음을 어린 첫째 아들이 미리부터 알고 일찍부터 철이 들어버리는데 한몫해버리고 말았죠. 첫째는 어린이일 때부터 아이답지 않았거든요. 첫째가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갓 태어난 둘째 때문에 제대로 어리광도 한번 못 피워본 착한 아이예요. 저도 남편을 잃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둘째한테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첫째를 많이 못 챙겼거든요. 그럼에도 첫째는 불평도 없었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장까지 하면서 반에서 모범을 보였어요. 첫째가 꼭 받아오는 상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생활과 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면 주어지는 표창장을 매년마다 받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면 둘째만 챙기느라 첫째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봐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첫째 아들만 생각하면 엄마 노릇 한번 못해준 게 그렇게 후회와 미련이 남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겐 갓난아기인 둘째가 너무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번씩은 제가 아이에게 해선 안 될 기대를 첫째에게 바라면서 화낼 때가 있었는데요. 호준아, 엄마가 동생한테서 눈 떼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유, 애 머리 빨개진 것 좀 봐. 멍들겠네. 이런 데 올려놓으면 금세 구부러진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온 건데 호영이 어떡해? 많이 다쳤어?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유독 첫째한테는 참 계모 같은 엄마였죠. 그 어린이가 저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갓난아기를 봐야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차마 이해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둘째에게도 잘못된 육아 방식이고 첫째에게도 참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자꾸 첫째가 어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첫째에게 과한 의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힘들고 혼자서 두 아이를 기르는 것이 버겁다고 해도 내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도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첫째는 제 꾸짖음에 서운해서 엇나갈 법도 한데 동생을 더 잘 보려고만 했지 결단코 제게 반항하거나 윽박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가끔씩 구했던 일이 아파트 청소였는데 첫째가 학교 안 가는 날이면 동생까지 업고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게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났는지 지나가는 주민들이 전부 우리 첫째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일부러 저희를 들여다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조그마한 애가 아기를 업고 있네. 기특하긴 한데 너무 힘들겠다. 얘, 너 힘들지 않니? 엄마 혼자 청소해도 되니까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든데요. 저는 어려서 힘 많아요. 엄마가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더 힘들겠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모난 것 없이 자랐을까? 이모가 아들을 너무 잘 키웠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대요? 말년에 복 받겠어요. 첫째는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착한 심성을 고스란히 느낄 정도로 정말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첫째의 나이를 잊고 지내다가 주민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뒤늦게 죄책감을 느꼈죠. 어느 집에서 아이가 아기를 업고 계단 청소를 하게 만들겠어요? 그렇다 해도 둘째가 있는 이상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챙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둘째는 항상 첫째보다 10살이나 어린 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첫째를 고등학교 보낼 때까지 일을 했던 걸로 압니다. 고등학생이 된 첫째는 사춘기 시기에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그때까지 제 일을 도왔어요. 오히려 첫째의 지극한 효심은 나이를 먹고서 더 커지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된 둘째의 연락도 첫째가 꼬박 받으며 둘째가 학교를 하교하면 늘 데리러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둘째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첫째가 저보다 먼저 나서서 자기 동생을 잘 챙겼죠. 제가 남편을 잃어 무너져 내릴 뻔했던 마음을 붙들고 힘낼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첫째의 덕이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첫째가 딱 한 번 큰일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첫째가 모의고사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해서 아파트 청소를 늦게 도와주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둘째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알아서 제가 일하는 곳에 왔고 둘째가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니 첫째에겐 바쁘니까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첫째가 기어코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제가 그날에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이 아파트를 찾아온 손님의 어린 딸에게 더러운 물을 튀기는 바람에 한바탕 난동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일하면서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던 저도 그날은 놀라서 우왕좌왕하며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나, 시은아 괜찮니? 이 아줌마가 정말 우리의 옷 다 젖었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날 추워지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그 옷은 제가 다 변상해 드릴게요. 연락처랑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어린애 옷이라도 아줌마가 입고 있는 거적대기보다 비싼 거예요.
뭐 이렇게 조심성 없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어디서 고용한 거래요? 여기는 사람 뽑을 때 테스트도 안 해보고 뽑나 봐? 그 아줌마의 딸에는 저의 둘째랑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제가 봤는데 물이 아이 스타킹으로 살짝 튀었거든요. 물론 그마저도 제 실수가 맞아서 떳떳하게 주장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아이가 좀 유독 유난스럽게 엉엉 우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줌마도 더 역정을 내면서 일이 더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걸 아이스크림 쪽쪽 빨면서 지켜보고 있던 둘째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내밀더라고요. 그러자 그 딸애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딸애가 우리 둘째가 주는 아이스크림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줌마가 그걸 탁 내치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둘째가 좋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과를 표현했다는 걸 알아서 저는 당시 둘째가 받았을 상처가 조금 걱정되더군요. 이 꼬맹이가 더럽게 어디다 대고 그런 불량식품을 들이대? 애미나 새끼나 구질구질한 건 똑같아가지군. 더러우니까 저리 가. 얼른.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 아줌마 호통에 겁을 먹고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젠 아줌마 딸이랑 제 아들이랑 둘이서 울어대는데 저는 얼른 둘째를 아줌마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며 뒤로 숨겼습니다. 잘못 없는 내 자식에게까지 불똥이 튀니 그것만큼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한 소리 하려고 했습니다. 어른 잘못은 어른끼리 해결해야지 죄 없는 아이한테 트라우마를 남겨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당장 사과하려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바로 첫째가 나타났지 뭡니까? 첫째는 나타나자마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곧장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제가 청소한다고 쓰고 있던 물동이를 들어서 그 아줌마에게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저도 놀랐고 아줌마도 화장이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서 경직된 채 굳어 있었죠. 더러운 게 있어서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 비켜주시죠. 냄새가 나서 물 10바가지는 더 부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그렇게 서 계실 거면 직접 걸레질도 해드려요? 아줌마는 뒤늦게야 첫째를 향해 크게 성화를 보였습니다. 당장 우리 첫째를 어떻게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죠. 제 딴에는 너무 큰일이었던지라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제 자식들을 데리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혹시 아줌마가 쫓아와서 거액의 돈을 변상하라고 난리를 칠까봐 도망치듯 집으로 왔어요. 김우준, 너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을 배웠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한테 그러면 어떡해? 그런 것도 어른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내 식구가 뻔히 당하고 있는 걸 멍청하게 가만히 보기만 했어야 해? 내가 힘이 있는데 왜? 네가 힘이 있긴 뭐가 있어. 너 아직 고등학생이야. 저런 돈 많은 아줌마가 작정하고 우리 집안 망하게 하면 네 앞길 단번에 막히는 거라고. 세상에서 돈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종이 쪼가리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고작 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엄마야 돈 때문에 힘들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겠지. 나는 이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돈 아쉽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나한텐 돈보다 가족이 먼저야. 굶어 죽더라도 나는 내 가족이 그런 취급받는 거 절대 못 내버려둬. 앞으로도 오늘 같은 일 있으면 주먹을 써서라도 나설 거야. 그날이 처음으로 첫째가 제게 반항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날 첫째의 행실이 꽤나 충격과 반성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나서는 착한 아들에게서 문득 벅찬 가족애를 느꼈고 둘째 때문에 신경 못 써주는 사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걸 깨우쳤죠. 그렇게 화를 냈던 첫째의 마음도 결국은 식구를 위한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저 참아야 했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첫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다 어려운 우리 형편에 큰 화라도 당할까봐
그걸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첫째한테 한 소리 들은 그날 이후 제 자신이 정말 창피하더군요. 가족이 없었다면 돈 같은 것도 이렇게 악착같이 비굴하게 쫓지 않았을 텐데 결국 돈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가족인 건데 사는 게 버거운 나머지 그 중요한 걸 잊고 있었지 뭡니까. 저는 그 아줌마의 강력한 민원 때문에 결국 일을 잘렸으나 그게 첫째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욱한 성질 때문에 제가 잘린 거라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들었던 일까지 용서를 비는데 가족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준 아이의 기계를 어떻게 대들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첫째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호준이가 옳았는데 그땐 엄마가 겁이 많아서 그랬어. 엄마는 우리 형편에 마냥 고개 숙이는 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날 호준이 말 듣고서 엄마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옳은 짓을 했는데 왜 네가 사과를 해? 엄마가 몰라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첫째 아들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는데요. 사춘기라서 그런지 많이 감정적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눈물을 보니까 그동안 첫째가 고된 마음을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 있죠? 그날 밤은 둘째가 아닌 첫째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그 다 큰 아이를 재워줬네요. 그 이후로 가끔씩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 주민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아쉬워하며 안부를 물어봐주곤 했습니다. 특히 첫째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첫째가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니까 세월 참 빠르다면서 자기 아들 생각하듯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첫째 수능 잘 보라고 이런저런 간식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대학을 가지 않는 걸 택했어요. 바로 경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첫째의 생각을 반대했죠. 그럼에도 첫째는 완강하더라고요. 아빠 생각도 엄마랑 같았을 거야. 내 자식들 남들 하는 만큼 똑같이 누리게는 못해줘도 시켜줄 수 있는 공부는 꼭 시키자고. 아빠랑 그렇게 약속했었어. 엄마가 대학 보내줄 수 있다는데 왜 안 가겠다는 거야? 돈 때문에 그래? 나는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경찰이 되려는 건데 경찰대학 가는 게 아니라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 없어. 무용지물인 스펙을 뭐하러 돈 벌어가면서 다니겠어? 공채 시험으로도 충분해. 빨리 경찰이 돼서 한 살이라도 체력 좋을 나이에 승급할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첫째의 결정은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물론 내버려 두더라도 그게 염려되는 건 없었습니다. 첫째가 제 알아서 잘하는 것도 있고 꼭 한다면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바로 공채 시험 준비에 돌입한 첫째는 낙방 한 번 없이 합격해서 형사과에 지원하여 지금은 제법 기수가 찬 형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들이 나중에 알려준 사실인데 사실 경찰대학을 갈 학점이 충분히 되었다고 해요. 등록금이 저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을 못했었고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대학교로 보낼까봐 숨겼다고 하네요. 성적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달라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따로 부탁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철두철미한 아이를 제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첫째가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주는 덕분에 우리 가정은 제법 빠르게 안정을 찾았어요. 청소 일을 잘리는 바람에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하던 저는 첫째의 제안으로 일을 완전 관두게 되었고요. 둘째는 첫째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수월하게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형을 따라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직장인이 되길 원했지만 첫째가 둘째만큼은 대학을 가서
좀 더 대접받는 삶을 살길 바라더라고요. 형은 대학 안 가도 돈 잘 벌고 있잖아. 나도 굳이 대학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자격증 준비하고 혼자 공부해서 취업할래. 형,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힘들었어. 그래도 형은 맷집이 강해서 어느 누가 질타를 해도 쉽게 이겨낼 고집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착한 호영이는 마음이 여리잖아. 그래서 형은 호영이가 좋은 스펙 쌓아서 형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것도 또 하나의 힘이 되거든. 저는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모두 첫째 혼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늘 저한테 은혜를 빚졌다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갚으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저더러 효도받을 기대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들 둘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놓으니까 문득 오랜만에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둘째는 보지 못했지만 첫째와의 추억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냥 어린아이였던 첫째가 이리 멋지게 커준 걸 보고 얼마나 기특해할까 그 얼굴이 선명하게 상상되는 거 있죠. 하늘에서 우리 든든한 첫째를 지켜보면서 이제 그만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잘 될 일만 생길 줄 알았던 저희 가정에 가난이 아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둘째 아들의 일입니다. 둘째가 사실 제겐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라게 한 것도 미안한데 어릴 때부터 건강했던 첫째와 달리 둘째는 잔병 치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첫째보다 더 많이 살펴보고 돌보기도 했습니다. 첫째도 허약한 동생을 알아서 걱정하고 챙기고 신경 썼죠. 어쩌면 우리 둘째가 여전히 품 안의 아이같이 느껴지는 건 저와 첫째가 그만큼 둘째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얌전하기만 하던 둘째가 뜻밖의 우리 가정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뻔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둘째가 취업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밥을 먹다가 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저랑 첫째가 놀라서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호영아, 방금 결혼이라고 했니?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해? 너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막 졸업해서 할 것도 많잖아. 그날이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들 만큼 놀란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지만 꾹 참고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식탁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우물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러니 지켜보던 첫째가 뒤늦게 둘째를 타이르며 동생의 생각을 바꾸려 노력했죠. 결혼하겠다는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뭘 그렇게 서두르냐는 거지. 취업부터 한 뒤에 자리 잡고 해도 늦지 않아. 그래, 맞다. 호영아, 형 말이 맞아. 옛날이야 일찍부터 결혼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니. 너도 알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네 나이에 어떤 일을 하는지. 결혼은 나중에 30 중반쯤 해도 늦지 않아. 저와 첫째는 나름대로 둘째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그 생각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뒤이어 하는 말에 결국 첫째가 먼저 평정심을 잃고 말았지 뭡니까. 저도 둘째의 뒤이은 고백에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지금 사고를 쳤다는 얘기야? 너 이거 사실 맞아?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같은 과 여자애랑 사귀고 있었는데 술 먹고 실수를 해서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 사진도 있어. 둘째가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고 첫째는 더 큰 소리로 둘째를 나무랐습니다. 둘째는 잘못했다고 할 뿐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어머나, 여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큰일을. 이 사실을 여자 쪽에도 알고 있을 거 아니니. 그쪽에선 얼마나 더 청천벽력이겠어.
아이고 준아, 네 동생을 어쩌면 좋아. 이 일을 어떡하니? 저희끼리 날고 긴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결국엔 정해진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한참을 소갈이 하다가 저는 할 수 없이 둘째가 임신시켰다는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나서서 반대를 했지만 저는 첫째까지 설득시켜서 일단 그 아가씨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둘째가 데려온 앳된 아가씨를 만났는데요. 그 아가씨는 둘째보다 한 살이 적었고 배가 살짝 불러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 나서 곧바로 저희에게 밝힌 게 아닌 듯 했어요. 듣자 하니 아가씨는 이미 식구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제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아가씨 쪽에서 그렇게 빠른 결정이 내려질 줄 몰랐던지라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여자 쪽에서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했냐고 제 아들을 나무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시원한 여자 쪽 식구에 놀라 있는데 뒤이어 아가씨가 하는 말은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 어머님 집에 바로 합가를 할까 해요. 결혼식 하기엔 돈이 없으니까 이 집 들어오게 되면 혼인신고 먼저 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신혼 차릴 여건이 안 되니까 분가보단 합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둘이 경제적으로 준비된 것도 없으면서 뭘 어쩌겠다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릴수록 더 조심했어야지. 쫓기듯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지만 지금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기나 하는 건가? 알아.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아이가 생겨버려서 형이 돈 잘 벌잖아. 형이 좀 빌려주면 내가 취업해서 꼭 갚을게. 둘째 말 그대로 우리는 첫째 덕분에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 건데요. 서울 아파트 비싸잖아요. 온전히 첫째의 벌이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팔자를 누리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첫째 등골이 크게 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건 첫째가 확실히 경제적으로 지분이 크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랑 아가씨 둘이서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했던 건지 둘째가 자기 형 눈치 보면서 말을 하는데 다소 기가 막혔던 건 옆에서 낯짝 뻔뻔하게 들고 있는 아가씨의 말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 말 생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다. 아주버님, 저희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꼭 갚을게요. 호영 오빠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대기업 취직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 돈을 왜 제 동생만 저한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은 제 동생한테 빌붙기만 할 거라는 뜻이에요?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당연히 저랑 호영 오빠 결혼하게 될 텐데 그럼 호영 오빠 돈이나 제 돈이나 같은 거죠. 원래 부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쓸데없이 당찬 아가씨의 모습에 첫째뿐 아니라 저도 할 말 잃었습니다. 잠깐의 만남으로만 봐도 아가씨 성품이 얌전한 타입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쩌다가 우리 조용한 둘째 아들이 이런 왈가닥 여자와 어울리게 되었는지 나중에는 현기증이 나더라니까요. 별 수 없이 이대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건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가 면접 보러 가서 없는 집에 그 아가씨가 혼자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도 근무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는 저만 집에 있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여기서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호영 오빠랑 같이 오려고 연락했는데 호영 오빠가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도 되죠? 곧 식구가 될 아가씨니까 집에 오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찾아오기 시작한 아가씨는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연달아 찾아왔어요. 어떨 때는 둘째 방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배가 불러있는 여자를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 결혼하기 전까지 거리를 두라고 떼어놓을 수도 없어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결국은 둘이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저도 하루 일찍 며느리로 집에 들여야 하나 고민이 더 늘어갔어요.
결혼을 시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던 어느 날 둘째와 아가씨 관계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첫째와 둘째가 없는 그 시간에 아가씨가 또 찾아와서 오후부터 둘째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장보러 나가야 될 것 같아 그 아가씨한테 집을 봐줄 걸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참, 오시는 길에 복숭아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호영 오빠 아이가 아무래도 딸인 것 같아요. 자꾸 복숭아가 먹고 싶은 것 보면. 어차피 장보러 가는 거라서 복숭아 하나 사오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말한 뒤 문단속 잘하고서 나섰는데 깜빡하고 장바구니를 안 챙겨왔더라고요. 당시 둘째 문제로 정신머리가 없어서 뭘 자꾸 까먹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때 저는 놀라운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호영 오빠 말고 형 되는 사람을 잡아야 될 것 같아. 호영 오빠는 허우대만 멀쩡하지 능력이 없어서 못 써먹어. 이름이 호준이던가? 그 오빠 돈 많아 보이더라. 이 아파트도 그 오빠 돈이래. 참, 나 이번 주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같이 가줄 거지? 몰래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간 떨리는 일인데 심지어 엄청난 걸 들은 듯해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대로 급하게 집을 나온 저는 장보러 가는 내내 아가씨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 아가씨가 뭐 대단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혹시 아가씨 뱃속의 아이가 우리 둘째 애가 아닌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단지 엿들은 내용만으로 뭘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떨리는 가슴만 안고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혼자 소가리만 하다가 이대로 제가 뭔가를 알아볼 기회라도 놓치게 될까봐 결국 첫째를 몰래 불러서 그동안 엿들었던 내용을 알렸는데 첫째가 듣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뒤로 첫째는 형사기질을 발휘하여 아가씨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서울 변두리 쪽에 집이 있었고 이혼 가정의 외동딸이었는데 원래는 잘 살다가 아빠 주식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당시 일하는 사람이 엄마 하나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전문적인 일이 아닌 아르바이트식으로 어렵게 돈을 모으고 있는 듯 했어요. 첫째가 한 번은 그 아가씨 뒤를 밟은 적이 있었다는데 따라가 보니 아가씨가 자기 엄마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첫째가 당황한 건 다른 부분에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아가씨 엄마를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지켜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진 몇 장만 찍고 바로 돌아왔다네요. 그리곤 그날 오후 어김없이 아가씨가 집을 찾아왔을 때 첫째가 그 사진을 처음 보여줬는데 아가씨가 엄청 당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 뒤 밟았어요? 형사라고 그렇게 막 함부로 사람 미행해도 되는 거예요? 사진은 왜 찍는데요? 이거 초상권 침해예요? 당장 지워요? 왜요? 들키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 보죠? 어쩜 모녀가 하는 짓이 그리 똑같습니까? 정말 치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엄마도 봐봐. 이 아줌마 알 거야. 첫째가 보여주는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 아줌마를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지만 잘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제가 고개만 갸웃거렸더니 첫째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청소할 때 처음으로 민원을 넣은 아줌마라고요. 그제서야 그 악질 아줌마 얼굴이 생각났고 동시에 그 옆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던 딸의 얼굴까지 떠올랐어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아가씨를 보는데 그 어린 딸의 얼굴과 비스무리하게 겹치는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설마 그 아줌마 딸이 이 아가씨인가 싶더라고요. 둘째도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지만 자기 딴에는 큰일이어서 그런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정보 알고 고의로 접근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로 캐묻진 않을게요. 그런데 그 뱃속 아이 내 동생애 맞아요? 사진 속 이 남자애 아니고요. 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호영 오빠, 오빠 형 왜 이래? 오빠가 말 좀 해봐.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나 모욕하잖아, 지금. 둘째는 과거에 그 악질 아줌마의 딸이 자기 애인이라는 걸 알고부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고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는 아줌마와 아가씨 말고 남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꽤 불량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아가씨와 다정하게 포옹도 하는 사진도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걸 보고 둘째가 충격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을 말해요. 호영 오빠에 맞다고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주버님,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동생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우리 동생이랑 유전자 검사 진행하죠. 호영이 아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 없어요. 그쪽한테 사과하고 식구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막무가내시네? 애도 안 낳았는데 무슨 유전자 검사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하기 싫은데요? 호영 오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보라니까. 형 말이 맞아. 나도 이미 이걸 봐버린 이상 검사했으면 좋겠어. 시은아, 너 양수 검사해. 나도 정액 검사 받을게. 둘째까지 우리 식구 의견대로 나오자 아가씨가 크게 당황하며 싫다고 부정했는데요. 늘 아가씨 의견을 존중했던 둘째는 검사 안 할 거면 결혼도 안 할 거라고 쐐기를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이 목적인지 아가씨는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렸고 검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둘째는 검사를 했는데 둘째가 검사를 끝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아가씨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길 그 이유가 병원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랍니다. 응급처치도 필요 없었을 만큼 경미한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검사 받기 싫어서 버린 집 같길래 저와 첫째는 상관없다고 검사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게 죽상인 아가씨를 데리고 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둘째 검사 결과가 마침 나오는 날이기도 했기에 받게 되었는데 친자 검사를 위해 채취했던 정액 검사에서 뜻밖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뭡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불임이요? 그럼 제 아들이 실수로 누굴 임신시킨다거나 나중에 결혼을 해도 평생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임신을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자의 운동성이 다소 떨어져 있어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임이더라도 정자만 있다면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시도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불임 판정에 식구들 다 놀랐지만 무엇보다 크게 당황한 건 같이 듣고 있던 아가씨였습니다. 어디서 머리 굴릴 새도 없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죠. 둘째 아들이 딱 한 번 아가씨와 실수를 했다는데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이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는 걸 한 번만에 아이가 생겼다라. 그게 가능할 리 없지 않나요? 아가씨가 다짜고짜 달아나려는 걸 첫째가 붙잡아 가까운 의자로 앉혔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저희는 대판 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자꾸 취업 실패하고 엄마는 엄마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저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됐다고요. 그게 고작 우리 착한 아들 발목 붙잡는 거였어요? 겁도 없이 사기 결혼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참 젊은 여자가 어쩌자고 벌써부터 그런 큰 죄를 저질러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저 그냥 호영 오빠랑 결혼시켜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만 허락해주신다면 저 아이 아빠 버릴 수 있어요. 남의 핏줄인 게 싫으면 아이도 고아원 보낼게요. 그러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네? 알고 보니 아가씨는 망한 집안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더라고요. 이미 남편 될 사람이 있었으나 간도 크게 순수한 제 아들 돈 빼먹으려고 양다리를 걸쳤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질구질한 식구 핏줄 다 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듣는 내내 안쓰럽기는커녕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누가 너랑 결혼해 준대? 난 네가 그런 상식 없는 생각을 가진 애인 줄도 몰랐어. 남의 애라지만 너는 그 아이 엄마 아니야?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버린 애 만에 쉽게 짓거릴 수가 있어? 정말 최악이다. 엄마가 허락하더라도 내가 너랑 결혼 안 해. 알겠어? 오빠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나는 그 남자보다 오빠를 더 좋아해.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응? 둘째가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아가씨를 외면하자 첫째가 나서서 경찰서로 가자고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느닷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첫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저희 집 진짜 망해요. 저희 엄마 식당에서 어렵게 돈 벌며 사는 거 알잖아요. 이대로 신고당하면 저희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제발 경찰서는 안 돼요. 이렇게 빌게요. 우리가 아가씨의 엽기적인 사기 행각을 봐줄 생각은 아니었지만 주위에서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마저 하나같이 아가씨 연기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겁도 없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하찮은 짓을 한다고. 당장 빵에 넣어야 제2의 피해자가 안 나온다며 잡아가라 난리였습니다. 결국 아가씨는 얼굴까지 다 팔려가며 경찰서 행을 가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가씨의 진짜 아이 아빠가 경찰서를 찾아왔는데요. 둘째와 저는 그 남자의 실체를 처음 본 거나 다름없었는데 상당히 우람하고 몸집이 컸습니다. 그런 남자가 다짜고짜 우리 둘째한테 상간남 소송할 거라고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첫째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해버려 입을 싹 다물게 만들어버렸죠. 아가씨와 그 남자가 혼인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정황상 둘이서 우리 둘째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사실만 도드라질 테니 소송에도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말했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테니 기대하라는 경고를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첫째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아가씨랑 혼인 사이가 아닌데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관계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똑부러지는 첫째의 대처 덕분에 저희는 더 이상 협박받는 것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다면 하는 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가 동료 직원에게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고 작은 금액이라도 꼭 고소를 하여 혼쭐을 내줄 심산으로 파고들었으니 그 아가씨 쪽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송을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 후로 둘째가 평소보다 좀 더 위축된 채 취업 준비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요. 자신의 어리석고 부족한 판단력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래도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착한 네가 어떻게 알아봤겠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다음부턴 조심하면 되지. 김호영, 너도 이제 언제든지 누구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톡톡히 알았으니까 더 단단해져야 돼. 세상엔 너보다 더한 사기를 당해서 재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 제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너한텐 기회가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 첫째는 엄마인 제가 봐도 참 놀라울 만큼 어른스럽답니다. 첫째가 집에서 가장 역할을 너무 잘해주는 덕분에 제가 참 든든하네요. 둘째도 아빠 같은 첫째의 든든한 조언 덕분에 최근 다시 면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아무렴 부족한 마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게 소중한 아들이 아닙니까? 바보 같은 짓 했다고 걱정되는 마음에 나무라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제가 다 포용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남들과 달리 자식으로부터 애먹어본 횟수가 적다고 보거든요. 착하고 얌전하게 자라준 아들인데 이 정도 말썽은 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둘째가 나름 책임감에 대해 배운 모습이라서 오히려 위안이 되네요. 이렇게 시끄럽고 가슴 떨리는 사건이 불과 2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늘에 있는 남편이 우리 둘째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만큼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마냥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 아들 둘은 부디 고난 역경을 다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식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사연을 쓰다 보니 엄마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돋보이더라고요. 쓰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였다면 내 자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모자란 저를 대우해주고 늘 우선으로 봐주는 착한 아들들이 있어서 제가 엄마 소리 듣고 잘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사연이 혹시 듣기 불편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첫째 아들한테 컴퓨터를 좀 배웠거든요. 이걸 쓰는데도 거의 반나절이 걸렸지 뭡니까. 첫째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온전히 제 손으로 읽어내느라 한참 진땀을 뺐네요. 이제 이야기도 마쳤으니 그만 일어나서 허리 좀 펴야겠습니다. 서투른 제 사연 감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가시밭길을 피해가는 삶을 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